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권율 학교폭력연구소의 박성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괴롭힌 학폭 가해자의 처벌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징계 조치로는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조치가 있습니다. 1에서 3호는 교내 선도 성격, 4, 5호는 외부 기관 연계 선도, 6에서 9호는 교육 환경 변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정도 및 화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딱 이렇게 나온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 학생보다 어린 학생으로부터 500원 등 소액을 빼앗은 사건에 있어서 1호, 2호, 3호 조치를 내린 사안이 있고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있어서 1, 3호로 고친 경우도 있고 2, 5호 조치까지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폭위 신고 외에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도 성인과 달리 소년법상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하려고 할 때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하고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그 형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환영 처분 역시 금지됩니다. 그러나 소년범죄는 환경조정과 교화를 통한 비행 예방 목적이 중시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14세 이상의 소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중대범죄가 아닌 한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가해자를 형사고소했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시설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같이 중한 처분도 있지만 이러한 처분들도 전과로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학생 측 입장에서는 보호처분에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다양한 경로로 학교폭력이 인지 또는 신고되면 학교는 우선 신고 접수 대장에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담임교사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48시간 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 내에서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전담기구에서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1차적으로 서면조사, 면담조사,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담기구는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확인한 경우에는 사안이 종결되고 교육청으로 보고합니다. 전담기구가 심의하여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 사진이 많지 않거나 폭력 정도가 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을 경우 가해 학생에게 조치 없음 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당장 학교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부터라도 최대한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더라도 현장 주변 건물, 도로 등에 CCTV가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셔서 확보하시고 아이에게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확인하여 사건 당시나 사건 전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진술해 주겠다 하더라도 부담감에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많으니 초반에 빨리 진술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폭 피해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모두 포함되므로 아무리 약한 폭력으로 보이더라도 사진을 찍고 병원에서 진료 기록, 진단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위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폭위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학교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우선 피해 학생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자세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셔서 그에 기초하여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피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녹음,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폭력 사실과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진료 기록,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학교 폭력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도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같은 학교나 같은 반 학생이 가해자이고 자신의 아이들이 연루되는 것을 꺼려하는 부모님들 때문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나중에는 반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협조가 가능할 때 특히 목격자가 학교 조사에 응하여 진술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처벌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무엇보다도 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을 작성하는 서면이 중요한데 처음에 사안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진술의 신뢰성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법률적인 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해하셔서 확인서를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추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아이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의미를 고려해서 확인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초반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해해서라는 거는 진술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사실이든 상황이든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리한지 불리하지 않은지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쓰는 사실 확인서의 내용이 법률적인 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현장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제공받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보 공개 청구나 정보 보존 절차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가 개최되는 경우 피해 학생과 보호자도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 당일에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의견서 작성과 진술 준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